안녕하세요, 김포민쌤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추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지 꼭 준비하기. 두 번째, 혼자 정리하는 시간 갖기. 세 번째, 내가 모르는 개념은 꼭 다시 정리하기. 이 세 가지 유념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은 다항함수의 연속성입니다. 그럼 함수의 연속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x가 a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봐도 x가 a일 때 끊어져 있지 않죠? 이런 것을 x가 a일 때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 함수에 a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값을 fa, 즉 a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말하죠. 또 그래프의 왼쪽을 따라 a까지 다가왔을 때 그 값을 a에서의 좌극한 값이라고 하고, 같은 형태로 그래프의 오른쪽을 따라 a까지 왔을 때 그 값을 a에서의 우극한 값이라고 하죠.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을 가질 때 우리는 a에서의 극한값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수의 연속에 대한 수학적 개념은 이 함수값과 극한값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즉,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하려면 함수값이 존재하여야 하고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 극한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이 같아야 이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하려면 a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항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다항함수는 우리가 흔히 보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와 같은 함수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다항함수는 끊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속에 집중해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함수가 연속하려면 함수값이 있어야 하고 극한값이 있어야 하고 이 두 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일 경우 다항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무조건 같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5라고 해봅시다. 그래프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본다면 x제곱 플러스 5라는 그래프는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움직인 그래프이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x가 2일 때의 극한값을 묻는 문제이므로 극한값을 살펴보면 좌극한값은 9, 우극한값도 9, 즉 극한값은 9입니다. 답은 9,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항함수면 무조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더라 라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함수값을 구하면 된다 라는 사실. 2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오랫동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은 지수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지수법칙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5개 곱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a의 5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을 앞에 있는 2개의 a를 a의 제곱으로, 뒤에 있는 3개의 a를 a의 세제곱으로 바꿔본다면 a의 5제곱은 a의 2 더하기 3제곱으로 계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법칙 완성되었습니다. 미치 같은 거듭제곱꼴의 곱하기는 지수의 더하기로 계산할 수 있다. 이번에는 a를 6번 곱해보았습니다. a를 2개씩 묶어 표현해보면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a제곱이 3번 곱해져 있으므로 a제곱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잘 살펴본다면
우리는 a의 6제곱을 a의 2 곱하기 3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수 법칙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제 나눗셈을 봅시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나눗셈을 분수로 바꾸는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눗셈을 분수로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약분하여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이 값이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수의 형태로 바꿔 보겠습니다. a 세제곱 나누기 a 제곱은 a의 1제곱이다. 즉 a의 3 빼기 2로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수 법칙은 밑이 같은 거듭제곱꼴의 나누기는 지수의 차로 계산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형태를 보겠습니다. 앞선 지수 법칙을 이용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지수가 음수가 되었습니다. 풀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제곱을 a 2개의 곱으로, a 세제곱을 a 3개의 곱으로, 그리고 분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약분해서 계산해 보니 우리는 이 값이 a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 보면 a분의 1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것은 밑의 역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이 같은 거듭제곱꼴의 곱은 지수의 합으로 계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꼴은 지수의 곱으로 계산, 밑이 같은 거듭제곱꼴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로 계산, 지수가 음수인 경우는 밑의 역수를 의미한다는 것, 이 네 가지 지수 법칙 꼭 잊지 맙시다.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4분의 1을 4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뒤 지수끼리 곱하여 나타내면 4의 x제곱이 됩니다. 이 값이 64, 즉 4의 세제곱과 같으니 x는 3입니다.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설명하였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은 삼각함수입니다. 중학교 삼각함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세타에서 시작해서 90도로 산 넘어간다. 삼각형 그림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세타에서 시작해서 90도까지 산 넘어간다. 즉 a분의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원래 유치한 것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럼 탄젠트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세타에서부터 시작되어 사인과 반대로 간다. 삼각형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c분의 b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코사인만 조금 다릅니다. 세타는 끼인 각이 되며 그 각을 만드는 두 변에 집중하면 됩니다. 즉 긴 변분의 짧은 변.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a분의 c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삼각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좌표 평면 위의 원으로 설명합니다. 동경을 그리고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경이 그린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x, y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세타를 품은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y인 직각삼각형이 보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세타에서부터 시작하여 산 넘어가므로 반지름 r분의 y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반지름분의 y 좌표라고 정의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끼인 각이고 긴 변분의 짧은 변이므로 반지름분의 x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입니다.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세타부터 시작하여 사인 반대 방향이니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이것이 탄젠트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1사분면 위에 있는 세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반지름,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이니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모두 양수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은 모두 양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2사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똑같이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사분면 위에 점을 잡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경이 그리는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그려 넣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부터는 부호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X좌표는 음수이고 Y좌표는 양수입니다. 반지름 R은 길이기에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면 사인은 양수의 값을, 코사인은 음수의 값을, 탄젠트도 음수의 값을 갖습니다. 즉 2사분면 위의 각은 사인만 양수입니다. 이제 3사분면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 3사분면 위의 점을 연결하여 만든 각 세타, 그리고 마지막 수선의 발. 삼각함수의 정의는 그대로입니다.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반지름은 양수. 그러므로 사인은 음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입니다. 즉 3사분면 위의 각은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이제 더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사분면 원, 점을 이어 나온 각 세타, 수선의 발, X 양수, Y 음수, R 양수. 그러므로 사인 음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음수. 그러므로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얼싸탄코. 얼싸탄코가 뭐냐? 그래프에서 보면 1사분면은 모두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의 앞자리를 다 따서 얼싸탄코라고 하였습니다. 얼싸탄코, 우리가 흔히 얼싸안코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3사분면의 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사분면의 각이니 탄젠트만 양수일 것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이니 삼각형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빈 곳의 길이를 구하면 3이 나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입니다. 알면 땡큐인 삼각함수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등차 수열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첫 장을 A1, 두 번째 장을 A2라고 한다면 미지의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같은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을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수 D를 우리는 공차라고 말합니다. 첫 장을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장은 A의 D를 한 번 더한 수, 세 번째 장은 A의 D를 두 번 더한 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규칙을 살펴본다면 항의 숫자보다 하나 적은 D를 A에 더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항은 A의 D를 4보다 하나 작은 3번 더한 수, 그러면 n번째 항은 A의 D를 n보다 하나 작은 수를 더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 D 잊지 맙시다.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2의 2배다. 이 식을 일반항 형태로 변형시킨다면 두 번째 항을 A 더하기 D, 세 번째 항을 A 더하기 2D, 첫 번째 항은 A이므로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을 정리하면 D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틀리면 억울한 4번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적분을 알려면 부정적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즉 미분 거꾸로입니다.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즉 x의 n제곱을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나오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거꾸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미분을 하면 한 차수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거꾸로 적분을 하게 되면 한 차수를 키워주면 되고, 미분은 차수가 개수가 돼서 내려오니 적분은 차수의 역수가 개수가 돼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미분하면서 사라진 c를 더해주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c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부정적분하시오 라고 한다면 차수 하나 올려주고 그 역수 내려오고 잊지 말자 적분상수 하면 됩니다. 추가로 상수를 적분하여라 라고 한다면 상수에 x를 붙여주고 잊지 말자 적분상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적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a에서부터 b까지의 fx를 x에 대해 정적분하시오. 여기서 a를 우리는 아래끝, b를 윗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대괄호 안에 fx를 부정적분해서 써줍니다. 이때 적분상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단계, 부정적분한 식에 윗끝 b를 넣고 그 다음 아래끝 a를 넣어 두 값을 빼줍니다. 끝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윗끝과 아래끝의 자리를 바꿔서 써봤습니다. 풀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1단계 부정적분, 2단계 윗끝 넣고 아래끝 넣고 빼주면 된다. 이제 이 두 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윗끝과 아래끝이 자리를 바꾸면 그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적분 계산은 부정적분하고 윗끝, 아래끝 넣고 뺀다. 두 번째, 윗끝과 아래끝이 자리가 바뀔 경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된다. 이제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사실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는 힘드니 많은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n개의 사각형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됩니다. 왜냐하면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b 빼기 a인데 여기서 사각형의 개수 n으로 나눠준다면 n분의 b 빼기 a가 하나의 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각각의 함수값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fx란 함수를 정적분해라 라는 것의 의미는 밑변의 길이가 n분의 b-a고 높이는 함수값인 사각형들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래끝과 윗끝의 자리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정의와 같이 밑변의 길이를 윗끝 빼기 아래끝을 n으로 나눈 것을 밑변의 길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꾼 밑에 있는 식은 a 빼기 b를 n으로 나눈 값이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즉 밑변의 길이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바뀌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윗끝과 아래끝의 자리를 바꿨다는 것은 원래 식과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다음에 정적분과 넓이에서 조금 편안하게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과 B에서 C까지의 정적분을 더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에서 B까지의 정적분과 B에서 C까지의 정적분을 더하라고 하니 그냥 한 번에 A에서 C까지 구하면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해 본다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 식을 그래프에서 살펴본다면 A에서 C까지 정적분한 것에서 B에서 C까지 정적분한 것을 빼라고 했으니 우리는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해서 5에서부터 0까지 정적분을 빼라고 합니다. 아래 끝보다 위 끝이 더 작으니 이상합니다. 위아래를 바꿔주고 각각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상상해 봅시다. 0에서부터 5까지에서 2에서부터 5까지의 정적분을 뺀다면 0에서부터 2까지만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부정적분은 t제곱일 거고 2 넣고 0 넣고 빼준다면 답은 4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그리고 y는 2t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 문제는 0에서부터 5까지의 정적분에서 2에서부터 5까지의 정적분을 빼줘라 라는 문제이니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 주셔도 됩니다. 즉 삼각형의 넓이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답은 4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정적분과 넓이는 사실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X축 위쪽에 있는 경우, 이 문제와 같이 X축 위쪽에 있는 경우는 정적분값과 넓이값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적분과 넓이라는 개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